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고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이제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뼈대 같은 것들을 좀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로 복습을 해라라고 하면 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동영상을 통해서 어, 월요일에 이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동영상은 화수에는 꼭 봐줘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좀 장기 기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해마 학습법이라는 것에도 보면 어떤 기억력의 어떤 감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높았다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하루 이틀치 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안에 복습을 해주게 되면 이 장기 기억으로 다시 또 이렇게 기억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그 예습보다도 복습에 훨씬 충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이렇게 일주일 안에 뭔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장기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시험 때가 다가왔을 때 자기가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할 때도 어, 이렇게 시험 대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10시간, 20시간 정도 걸릴 게 우리 한국사를 들은 학생들은 한 3, 4시간 안에 이렇게 복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뭔가 하는 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어, 생각을 하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발전과 변화를 볼게요. 자, 고려는 이제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을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라시대 이제 하대가 되면 후삼국이 나오게 되죠. 후, 고구려, 후, 백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 호족 출신이었던 궁예. 그러니까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 이런 호족 출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죠. 신라 하대 때의 특징이 육두품, 그리고 호족, 그리고 선종, 풍수 지리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특징들 꼭 외워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궁예는 이제 후고구려를 세웠고 견훤이 구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왕건이죠.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송악에서의 호족, 이 사람도 호족이었습니다. 송악, 개성에서의 호족이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궁예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예 밑에 있다가 수상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궁예가 이제 좀 강압적인 정치를 펼치죠. 나는 미륵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궁예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하들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래서 이 고구려를 이었다 이런 뜻에서 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 개성으로 근거지를 이동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견훤의 아들이 있어요. 신검이라고. 근데 이제 신검이 그 아버지 견훤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신검이 이제 왕이 조금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이제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그 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어쩔 수 없이 후백제를 탈출하고 고려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에는 마지막 경순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순왕도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고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제 그 신검이 이제 후백제군하고 고려가 싸우게 돼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이렇게 그 역사가 출제될 때는 이런
내용들도 조금 길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문제도 좀 실려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신라와 후백제 세력 지배층을 흡수하고 멸망한 발해 유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를 계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해 유민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태종왕건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우리가 봤었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삼국 지배 세력과 각지에서 일어난 호족들이 태조 왕건에게는 사실 골칫거리였어요. 본인도 호족이었지만 막상 이 호족들이 이제 지배 세력이 되니까 이제 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스릴 방법들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이제 본 교재에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충을 좀 합시다. 자,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 성씨 이런 것들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족이 직접 그들 출신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사심간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족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서 중앙에 머물게 하는 제도를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심관과 기인제도는 어떻게 봐줍니까? 이 호족들을 어, 견제하는 그런 제도로 보이죠. 음, 그래서 이들을 마냥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견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라는 이름이 고구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태조가 고구려의 애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 나오죠.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중요시하는 이유가 북진 정책의 전쟁 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태조가 꽂힌 한 가지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우리가 신라 아대 때 이 선종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장려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신관 제도가, 기인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호족들의 권력을 해준 것처럼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해당 지역에서 반란이 터지면 그 사신관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인 제도도 이제 호족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었지만 호족들도 사실은 이제 자기 자제들이 개경에 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중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서로가 견제하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제도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가 죽은 뒤에 여러 왕자들과 외척들은 외가 친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 쪽, 그래서 왕의 엄마 쪽 친척들, 이렇게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해종, 정종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이랑 그다음 광종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종이 왕권 강화를 최대 목표로 삼았는데, 광종이 노비왕권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를 차지한 양인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노비를 빼앗는 것은 호족들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가 있죠. 그래서 노비들이 호족의 사병 그러니까 그 군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호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 광종은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거제도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듯이 과거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을 뽑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종이 나오게 되는데 성종도 시험에 좀 출제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종 때는 제승노가 시무 28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해야 되는 28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불교가 아닌 유교를 바탕으로 해야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좋아했던 건 뭐였어요? 불교였죠. 그래서 불교 국가로 조금 나아가려고 했었고, 이제 이 성종 때 넘어오면서 유교로 이제 조금 유교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 통치 체계를 볼 텐데, 고려 통치 체계가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몽골의 침입 이렇게 침입들을 많이 받다가 보니 이제 전쟁하다가 거의 이제 그냥 어, 고려 왕조 500년이 거의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그 통치 체제들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 놓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통치 체계와 관련한 문제들은 좀 출제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진도를 이제 고려 시대를 좀 빡세게 내는 선생님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시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사라는 전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고려 통치 체계, 그리고 고려 시대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랑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보긴 보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이제 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만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의 체제 한번 볼게요. 이성육부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에서 중소문화성과 상서성은 구성되는데 중소문화성이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결정하는 곳이었고 상서성은 육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했다. 옛날 막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이성육부 이렇게 가로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막 기능도 서술해서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병마사가 중요해지죠. 몽골이 침입하고 이제 무신정권기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도병마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는 5도 양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5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계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그 주변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경, 서경, 동경은 이제 경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삼경이라고 중시했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신라 시대 때나 경주가 중요했지, 이제 그 한반도의 중심으로 오니까 경주가 별로 안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 남경이 이제 동경 대신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오도 아래에는 지방간이 수령을 파견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제 수량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향부곡소 이런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다는 것도 고려시대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중앙이 이군 6위, 그리고 지방이 주형군, 그리고 양계에는 주진군 이런 변방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도 있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가 처음 됐다고 했는데, 이제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뭐가 중요해집니까? 호족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직에 그냥 그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서제도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현대판 음서제도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 찬스를 써서 그 부모가 근무하는 어떤 회사에 취직한다. 이러면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시대 음서제도를 본따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과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태학은 이 소수림 왕이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국학을 먼저 썼다. 자, 그리고 말에는 주자감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에는 국자감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는 성균관이 있었다. 요것들을 이게 좀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신 때.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4번으로 가면 대외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고려를 침입했던
많은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 전기 때는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 송, 거란 이렇게 삼건구도인데 거란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근데 사이가 좋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북진 전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하고 지내는 게 거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거란이 이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영하고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송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이 서희가 강동 6주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어, 이겨내고 또 그리고 2차 침입을 해 오는데 이때는 양교란 장군이 활약을 합니다. 시험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2차 침입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거란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절멸시킵니다. 그래서 강강찬 장군이 물리쳤던 귀주 대첩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란이 물러가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나오게 되죠. 여진은 이제 나중에 금이라는 나라로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여진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고려 특별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별무반을 조직한 사람이 윤관이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냈다. 그래서 동북 지역에 구성을 쌓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진족은 더 강성해져서 이름을 금으로 바꾸고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까지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금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신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 그래서 고려가 결국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자겸의 난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것이 어, 이제 금과 의 사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송일본하고 활발히 교류했는데 대식국이라고 불리던 이슬람하고도 이제 왕래를 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경 근처에 병란도에서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체크 볼게요. 자, 고려 후삼국 통일은 발해 유민까지 포용해서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인은 거란 침입에 맞서 귀주 대첩을 이끌었다. 틀렸다. 그죠? 어, 여기 맞다고 돼 있는데. 자, 귀주 대첩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이죠. 거란의 3차 침입.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병란도는, 개경 근처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 맞죠? 그래서 개경 근처에 있었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통일신라 때도 이렇게 국제무역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울산항입니다. 울산항. 자, 울산이 경남에 있죠. 그래서 요 경주 중심, 경주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일신라 때는 울산항 그리고 이 병난도는 개경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 볼게요. 자, 광종이 이제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12세기 초가 되면 왕권이 이제 좀 약해집니다. 자, 고려가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음서제도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후손,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그냥 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대손손 높은 간직과 권력을 물려주는 가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벌 귀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를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 문벌귀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이 왕신이랑 비슷한 가문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병원이씨 집안인 이자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이 둘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고 예종이 죽자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인종에게 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어, 왕권을 사실상 누리게 되죠. 이런 걸 이제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대한 사람은 막 내쫓고 중요한 벼슬 자리인 자기 친척이나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은 내세웁니다. 그리고 뇌물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금나라가 커지게 됐죠. 그래서 금이 고려의 신하가 되어라라고 했을 때 앞장서서 금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이자겸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자겸을 볼 수 없었던 인종이 이제 그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인종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인데 이렇게 이제 먼저 제거하기로 하고 이를 눈치챕니다. 이자겸이. 그래서 먼저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장의 공격으로 궁궐이 불타기까지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나는 진압을 합니다. 나는 진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왕실의 권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고려사회도 이제 좀 귀족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사회, 귀족사회가 또 다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으로 큰 혼란을 겪은 후에 개경이 땀 기운이 약해졌다는 풍수 지리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경을 떠나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을 청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서경 출신인 묘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종은 이제 이자겸이 난 이렇게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실 위기에 좀 처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 뜻에 따라서 서경 천도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는 개경 몽골 귀족 세력이 서경 천도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을 됩니다. 그래서 서경 세력이 개경 몽골 귀족 세력에 맞서보았지만 패배하고만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신채호라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어, 고려에서 2주 동안 이른 1천년 동안 서경천도 운동을 넘어설 대사건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평가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을 실시하고 북진 정책이 거점이 되는 서경을 중요시했다. 근데 고려 사회가 이제 귀족 사회가 되면서 점점 그 중요성을 잊어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금하고 이자겸하고 또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도 정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고려의 자존심, 민족의 자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서경촌도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란의 침이 물리치고 여진 침이 물리치고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마치고 났더니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될 건가 싶었더니 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무신정변이 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개경 문벌 귀족들의 독주가 이어지고 왕권은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의종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니까 의종이 막 사치와 형락에 빠집니다. 이 무렵에 무신들 불만이 나날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본래 무신과 문신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지만 무신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승진에도 제한이 있고 군대 최고 지휘관도 사실은 문신이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벼슬이라도 낮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는 하급 군인들이 이제 동원이 된다든지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신들 회의기구인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손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무예인데 그래서 젊은 무사가 대장군 이송훈과 겨루게 되는데 이송이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송이 아,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무신이 이렇게 아, 문신인데 문신이 그래서 그 이송이 빵을 때리고 모든 문신들도 막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무신정변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이 막 성씨가 바뀌면서 여러 장군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1196년에 최충원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최씨 가문이 4대 60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최충원이 중방 대신에 교정동을 만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정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 인사권을 장악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도방도 확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태시 정권이 자신들을 지키는 호위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야별초로 시작된 것에서 점점 확대된 삼별초도 이 군사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무신 정권은 조금 외울 양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고려 시대는 다른 시대들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고려 시대에 꽂히셔서 이렇게 조금 많이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이런 도방이나 위에 나왔던 정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외워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무신 집권자의 변천이 이제 중방일 때는 이방 정중부 경대면 이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주 바뀐 이유가 이 뒤에 나온 사람이 앞에 사람을 죽이고 또 뒤에 나온 사람이 앞에 사람을 죽이고 계속 이렇게 죽이면서 이제 권력이 계속 교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도 최충원이 죽였기 때문에 교체가 됐겠죠. 그리고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자, 이민은 참고로 천민 출신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중방, 교정도감, 교정도감에서 정방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갔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자,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무신들이니까 힘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런 군사력 그 방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어, 군사 방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실제로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입을 해보니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누가 싸웠느냐? 이제 평민들이 싸웁니다. 평민들이 싸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신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그 권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세금들은 막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만 나라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이외에 어떤 나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이 천민들의 저항이 이제 심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 집권자 중에서 이음인이 이제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긴 했는데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수탈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권력 유지를 해야 되죠. 그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여기서 참을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게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아까 언급했었죠. 그래서 공주명학소라는 곳이 이제 향부곡소가 있던 곳인데 망이 망소인 난 형제가 이제 그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제 소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금은 종이, 자기, 먹 이런 것들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지역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세금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망이망송이 형제 봉기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민들도 신문 해방을 주장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만적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적의 난도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 같이 준비하던 노비 중에 한 명이 그 만적의 주인에게 고발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발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경, 서경, 뭐 담양 이런 데서도 신라백제, 고구려, 뭐 부흥을 외치는 봉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이제 고려를 침략하면서 혼란도 더 가중되는 그러니까 고려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합니다.
자, 핵심 체크 볼게요. 자, 이자겸의 난으로 고려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거 O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고려 귀족 사회가 좀 흔들리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O. 자, 그리고 2번 묘청 세력은 풍수지질서를 내서 성현 정도를 주장했다. 맞죠? 자, 그리고 3번 무신들이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었죠. 3번은 무신. 4번은 자, 교정도가 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5번 공준명소를 중심으로 망인망소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만적은 과도한 세금의 납부를 불만을 품은 게 아니고 이제 왕후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대단한 사람이죠. 공기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에 고려는 어떻게 맞섰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13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기스칸이 초원지대에 살던 몽골이 여러 부족을 통일한 이후에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몽골이 특히 이제 기마병이 유명해요. 그래서 활과 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고려와 몽골은 함께 이제 거란 쪽을 소탕했던 이를 관계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몽골이 이제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제 물자를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그러다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국경 근처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고려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 1231년에 첫 번째 침략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침략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비주성, 저인성, 충주성, 백성들의 항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렇게 백성들의 항전이 이어질 때 같이 결합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이 최씨 정권은 어떻게 하냐면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몽골이 아까 이제 기마병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배를 못합니다. 배만 타면 이 사람들이 멀미를 해요. 그래서 물가 근처에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화도로 가는 배는 뭐 이렇게 육지에서 떠서 노를 저어서 가도 사실은 뭐 한 30분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 30분 정도 배 타는 것도 굉장히 멀미를 할 정도로 이제 어, 그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강화도로 이렇게 제시 정권이 갔던 이유는 몽골의 침입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고 실제로 몽골은 강화도를 끝끝내 공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몽골이 이제 나중에 다 물러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몽골의 침략과 전쟁을 보면 귀주성에서 승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귀주 대첩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이제 처인성이라는 곳이 이제 용인인데 그 에버랜드 있는 곳보다 조금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윤우 스님이 몽골 사령부 살리타를 사살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최종병기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활약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을 대신해서 노비와 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짜 관군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주성에서 항전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화도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전을 위해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전쟁에 바다 위의 전쟁에서 약했다 그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의 강화와 삼변초의 항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에 대한 민심이 들끓겠죠. 사실은 수도로 이렇게 옮겼을 때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자들, 그러니까 세금들은 이제 계속해서 거쳐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들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그래서 이제 어, 몽골과의 항전을 주도한 최씨 정권이 이제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맺고 싶으면 고려 정부부터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마지막 권력자 임유무가
개경으로 돌아가면 뭔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죽고 맙니다. 피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임유무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서야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무신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삼별초가 있는데 이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데모 항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까지 하다가 이제 뭐 전라남도의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항전을 하다가 이 40년간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이제 몽골이 이제 원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의 식민 지배 당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원이 천령 이북에 쌍성 총강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서경엔 동령부, 제주도엔 탐라총감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조직도 만들게 되는데 고려 정치에도 사사건건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왕을 임명할 때 이제 원나라에서 임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세자 같은 경우도 원의 볼모로 인질로 끌려가고 원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원이 고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고가오면 원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지만 원하고 전쟁을 벌이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금은 인삼매 이런 것들 물자들을 많이 끌고 갔고 그리고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어, 원나라로 끌려갔다. 그래서 고려 공녀 이런 사람들을 고려 공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지가 나아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몽골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벌 귀족, 무신정권 이런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고문세족입니다. 수업 때 설명했죠. 그래서 이 고문세족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빼앗고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부를 쌓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그래서 막그 자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노비가 이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충자라는 것이 붙은 이제 왕이 많이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고려시대 때 이제 원간섭기 때 충선원, 충렬왕, 뭐 충모광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 충이 임금 충자죠. 충성할 충자. 어디에 충성한다? 원나라에게 충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들이 등장해서 뭐 개혁을 막 시도하지만 사실은 이제 권문세족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원나라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낌새가 보이면 권문세족들이 바로 원나라에 꼰지르죠. 그럼 꼰지르면 뭐 이렇게 충선왕을 바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건섭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죠. 누구냐? 공민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고려 공녀들이 많이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이 끌려간 어, 그 고려 공녀들 가운데서 이제 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고려 공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공녀가 기황후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황후가 굉장히 이제 음,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황후가 어떤 고려의 왕들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됩니다. 고려 출신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왕후의 오빠가 있는데 기철이라고 있어요, 오빠. 그래서 이 기철이 권문세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권력을 막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기왕후가 이제 다른 왕을 이제 찾고 있던 와중에 누구한테 꽂혔냐면 공민왕한테 꽂힙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철을 자기 귀왕의 오빠인데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권문세족으로서 이제 많은 어떤 그 핍박, 그 서민들을 못 살게 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351년에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친원 세력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친원 세력, 아까 설명했던 기철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려 공녀들을 뭐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뭐 정치에 간섭했던 정동행성도 없애고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천령 이국의 땅도 빼앗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발이라는 몽골식 풍습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고 전민변전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검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토지 이런 것들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취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빛을 보면 되게 좋은데 이 아직까지 여기에는 고문세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다 아직 물러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문세족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고문세족들이 어, 죽이게 되는 직접 죽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야사인데 공민왕이 이제 노국공주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그래서 노국공주가 죽고 난 뒤에 성적 취향이 바뀌어서 이제 동성애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공민왕의 막 후계에 막 이런 나라를 돌보지 않고 막 사치와 향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민왕의 이제 남자 애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민왕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역사서에 나오게 돼 있는데 공민왕이 이제 초기에 보였던 이런 어떤 개혁적인 정책과 이 나중에 어떤 보인 행동들은 좀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뭐 그걸 고지고대로 좀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쨌든 공민왕의 개혁은 좀 나중에 가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공민왕이 키웠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진사대부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통일신라 때 육두품 호족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뭘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신흥무인 세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데 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가 되죠. 태조 이성계.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을 보면 자, 공민왕이 개혁이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국내의 정세 불안을 꼽고 있는데 이 새로 일어난 명과 원이 다투고 있었고 고려는 이제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홍건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둘렀다라고 해서 홍건적으로 불리는데 그 원나라하고 맞서던 한족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원에게 쫓겨서 고려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쳤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보여야 되는 사람이 이성계가 있죠. 근데 이제 또 해적인 왜구가 무차별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는데 원에서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 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교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을 앞에서 배웠는데 고려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불교였죠. 근데 불교를 이제 어, 굉장히 국가의 사상으로 생각했고 성종 때 가서 이제 조금 유교를 도입을 하려다가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교적인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 이색과 정몽주, 정도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색하고 정몽주는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이죠. 이방원은 나중에 그 조선의 3대 왕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난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4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이제 원이 새롭게 성장한 명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한 국가가
굉장히 뭐 영원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성장한 명에 밀려나고 마는데 이제 고려는 이제 명하고 외교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이 외교를 관계를 맺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원이 다스렸던 천령 이북 땅을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왕하고 최영 같은 경우는 이 명을 거부하고 이걸 이제 이성계로 하여금 이 명의 영토인 그래서 요동 지역을 정벌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덤탱이를 쓰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나라가 원나라를 진압할 정도로 힘이 세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데 이제 그 요동을 정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정벌에 박대합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위화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군대를 되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같이 전쟁에서 싸웠는데 채영하고 싸웠는데 채영은 이제 우왕 편을 들고 있었고 이 그리고 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왕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을 죽이는 어, 수순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은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귀양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박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죽이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창왕을 안치게 됩니다. 그리고 창왕 뒤에 다시 공양왕을 안치게 되고 그 공양왕이 이제 나중에 이성계로 하여금 이제 내 대신에 왕을 맡아 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의 브레인이 돼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사대부 세력과 함께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전법의 실시인데, 그래서 과전법은 관료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 과전법을 실시하면 합법적으로 검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할 수 있고, 신진사대부한테 다시 나눠줄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래서 고려의 권력이 완전히 신진사대부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은 세원조 건설에 반대하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 고려 왕조는 역사 속으로 물러갔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를 회군할 때 이 사대 불가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어,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면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외구가 침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위화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핵심 체크 1번 볼게요. 자, 황용사 보충 목답은 신라 때 자장이라는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동인신라 때. 그래서 답은 틀렸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팔만대정경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2번은 이 삼변천후 항쟁을 계속했다 맞고 3번도 맞고 4번은 신원색이 척결됐다 척결을 시키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 5번 이 외구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성장한 게 아니고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6번 그리고 세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에 대해서 조금 전반부에 조금 살펴보고 이렇게 마칠 텐데 거의 다 왔습니다. 뭐 뒤에 이제 문제풀이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선생님 수업 중에 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거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10초 외우는 시간 줄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웠죠? 외웠죠? 그럼 우리가 가리고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
외웠죠, 외웠죠. 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태조 태조 이성계, 정종, 태종, 세종, 인종, 단종, 세조, 계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붙는 자들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메꿔가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고려만 해도 역사서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역사적으로 꼼꼼하지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이 있어서 이제 조선에는 이 왕들의 업적을 조금 세세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시기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외우고 있어야 이것들이 이제 순서를 바꿔서 배치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덜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또 그리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요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왕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조선왕조가 세워졌죠. 그래서 신흥무이 세력으로 성장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나라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정도전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과정법 실시해서 건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그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죠. 자, 그리고 이 새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세국화가 필요했는데 이 단군이 세운 조선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환영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부패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됐고 둘째는 과거심을 통해서 등용했고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학력이 성리학이 국가 지배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들을 보면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신하들 정도전 같은 신하들의 전적으로 의지를 했는데 그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이제 고왕 중심이 아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비록 무능한 왕이 나오더라도 재상들이 똑똑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런 나라를 꿈꿨는데 이 이방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은 이제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을 죽입니다. 원래는 숙부로 모시고 굉장히 살뜰히 지냈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권력을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정함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린 제자도 제거를 하고 실권을 잡은 뒤에 3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이 왕권 중심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그 집권을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때부터도 이렇게 쭉 봐오면 고려 광종 때 노비양건법을 통해서 노비들을 해방시켰던 이유도 이 노비들이 이제 군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정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병들을 모두 없애가지고 군사권을 왕권에게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병을 몰래 이제 사병 협회라고 해서 이제 정도전이 그 사병들을 못 가지게 하니까 사병들을 몰래 이제 숨겨놓고 이제 좀 훈련을 시키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엿보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이렇게 가 있는 궁궐에 쳐들어가서 이제 시위를 하죠. 저한테 왕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
결국은 정도 정도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신들이 의정부는 이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정승이 모여서 이제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어, 없애버린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아예 없애다기보다 그래서 이 어, 육조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육조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의정부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호패법이라는 것도 실시를 해서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종이 근데 이제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녕대군이었던 세종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다져진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 시대 때도 이제 고국 원앙이 백제 근초공왕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되고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되지만 소수림왕이 어떤 기반을 다지게 되죠.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광개토 대왕이 탄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갖 욕은 다 얻어먹었던 태종이 있고 그 태종 이후에 이제 세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이 했던 것들은 이제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과 신하가 함께 정치 문제를 협의하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들을 하면서 이 유교 윤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힘을 씁니다. 자, 그리고 외국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하고 사고 육진 이런 것들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국민정음도 창제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과 음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거의 다 이제 세종 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의 업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여기서는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 세를 보게 되죠. 여기가 세종이고 여기가 세조인데 문종과 단종이 있습니다. 문종은 이제 짧게 하고 물러갔고 단종이 이제 어린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어린 단종이 집권한 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냐면 수양대군. 자, 그래서 문종은 허약해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김종서는 이제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종서를 못마땅히 여기 수양대군이 왕권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김종서를 죽이고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왕권을 되찾았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 포기를 꾀하던 사륙신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박팽년이랄지 그래서 뭐 이조년이랄지 이런 이제 사륙신들이 있는데 그런 사육신들이 이 어린 단종이 이제 충북 단양으로 그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러나게 된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은 시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시조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먼저 통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세조 때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종 때 가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하던 과전법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꾸면서 국가 재정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전 현직 관리한테 다 주면 토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얼마 안 가서 죽고 성종이 뒤를 이은데 성종이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홍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을 등용합니다. 자, 홍구는 그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홍구 세력은 세조의 집권을 도운 그 집단을 우리가 홍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림은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수풀림자에 선비사자의 숲을림자를 써서 숲에 사는 선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선비들인데 이런 사림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구하고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게 이제 성종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은 이제 성종 때 완성을 시키는데, 이 법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치기구의 기능, 관리의 등용, 뭐 일상 규범 이런 것까지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음, 살펴보면 그 전에 이제 성종이 또 집현전을 개성한 홍문관도 설치하고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가 어떤 경전을 놓고 연회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성종 때 유교적 통치 질서가 완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어떤 법인가?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한다.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5세에서 14세이다. 70세 이상 노부부를 모시고 사는 자는 경우에는 군역을 면제한다. 인사청탁을 한 자는 파면하고 곤장을 100대 때리는 유배를 보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을 보고 요즘에 와서도 놀라는 게 여자 종이 임신하면 80일의 휴가를 줬다라고 하죠. 남편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줬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이렇게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나라다라고 것도 있습니다. 자, 중앙정치제도를 볼게요. 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통치제도를 마련했고 왕 밑에 통치구인 의정부를 두고 그 밑에 육조를 두었죠. 의정부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합의를 하는 기구,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명조, 형조, 공조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각 조의 장관을 판사라고 한다. 자, 그리고 국왕과 관리를 견제하는 기능이 3사가 있었는데 3사는 관리의 잘잘못을 감찰하는 사헌부, 아까 교재에서 했었죠. 그리고 사관원, 충고하는 사관원, 그리고 왕의 정치 자문하고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행정제도는 팔도와 부목군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목군현에 으로 나눠지고 팔도로 나누어서 관찰사가 모두 파견이 된다. 자, 그리고 향리가 있는데 고려 시대 때는 7세였는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하급 관리를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향촌에는 양반들의 자치 조직인 유양수가 만들어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5위 체제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위. 자, 그리고 교육제도는 이제 양반 자제들은 서당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이 사부학당 이런 곳이나 지방 향교에 가서 유교 경제를 공부하기도 했고 성균관은 최고 공립교육기관의 높은 수준의 유학을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제도 살펴보면 문과, 무과, 작과가 있었다. 고려시대 때는 승과라는 게 있었죠. 승과, 무과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다. 봐주시고. 자, 그래서 자, 문관을 뽑는 문과가 가장 많이 중요시 됐겠죠. 중요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관을 뽑는 작관은 주로 양인과 양인 중간의 신분들이 응시를 했다. 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음서 출신들도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 산품 이상 관리 자손들로 제한이 됐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됐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체크 볼게요. 이방원은 집권한 뒤에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조는 토지 정비 차원에서 직정법을 실시했고, 세조는 계류 장난을 통해서 즉위했죠. 그리고 이 세조 때 지필에 들어가 성종 때 완성된 게 경국대죠. 그리고 의정부겠죠. 국정을 총괄한 기구. 그리고 관찰사는 팔도에 박아내는 지방관. 성균관이 조선시대 최고 유교 교육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사림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공신들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훈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훈구들이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우리가 역사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고려 시대 때는 권문세조, 또 고려 초기에는 문벌귀족, 또 신라 시대 때는 골품제에 있었던 뭐 성골 이런 사람들 그 다 비슷하죠. 결국은 지배 세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홍구 세력도 결국은 처음엔 신진사대부의 이어진 걸로 보면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래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면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그래서 이 홍구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성종은 사림을 등용을 하는데 이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세력이 사림이다. 그래서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을 떠났던 온건 사대파 상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학자들인데 성종 발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이 진출을 하게 되고 아까 봤던 3사에 배치가 됩니다. 3사의 권한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 왕과 관리를 견제하고 감찰하는 이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훈구를 비판하고 감찰했습니다. 그래서 훈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살인들을 그냥 냅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살인에게 화를 입힙니다. 그걸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연산군 때 무호사와 갑자사, 중종 때는 김효사와 명종 때는 을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책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사화들을 외우는 방법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들은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무호사화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의 황제가 황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본 이 그 훈구파 중에 한 명이 이걸 단종을 애도한 글로 본 거죠. 그 단종이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이렇게 귀향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연산군이 볼 때는 자기 그 세조의 피를 이어받은 게 이제 연산군이겠죠. 연산군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왕을 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실었는데 이를 두고 할아버지를 비난하려 한다. 연산군에게 일렀고 그래서 연산군이 많은 살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오사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제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냥 조의제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게 무오사하다. 자, 그리고 갑자사는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자를 제거하라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갑자는 일어나서 갑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효사와 을사사가 또 일어나서 사람이 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자, 이 김효사는 조광조가 이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훈국파들이 싫어할 만한 정책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죽이면 조광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소문까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명종은 이제 명종 때는 이제 윤씨 세력들이 어, 그걸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크게 알 필요는 없으나 참고 삼아 설명하자면 윤인과 윤원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소윤, 이쪽이 대윤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윤이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외적 간의 세력 갈등을 통해서 또 이제 여기에서 졌던 이제 대윤들이 이제 크게 화를 입는 일사사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의 발생 시기를 물어보는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각기혈을 가지고 외워라.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사림이 다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을 볼 건데, 자, 네 차례의 사화가 펼쳐지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향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서원을 세우고, 그래서 서원에서 지방에 설치된 사립 교육기관으로 유학자에 대한 제사와 양반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이런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이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향촌사회의 지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방 양반들의 의견도 모으고 정치적 단결도 이렇게 강화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향약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풍습들을 널리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이제 형촌사회 널리 확장시켰다,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림들이 형성한 게 이제 붕당인데 에, 이 사림들이 이제 학문 연구도 활발히 해서 선조 때 이르러서 이제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에. 근데 이제 사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여서 그래서 선조 때 사림이었던 심의겸과 김효원이 이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붕당이 이념이 같은 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인은 이왕조식 이런 학문을 대승했고 서인은 이의 학문을 대승했다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견제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바른 정치를 해 나가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붕당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 체크를 보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서원에서 유학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형약이 이 향촌자치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림세력은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싸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성장과 분당의 형성을 보면 고려 말에 온건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조선 초에는 지방에서 부진을 양성했고 성종 때 중앙정계에 진출했다가 연산군 중종 명종 때 사화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분당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때 이르러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 노비들을 자세히 살펴 노비들이 맞는지 봤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노비들이 힘을 얻어 종견이들 없이 여겼다. 뭐, 그래서 이제 주인을 모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노비들을 가려낸다. 노비의 안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 광종 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우리가 이제 그 책에는 조금 이렇게 부실하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확실히 한번 보여봅시다. 신랑 김포가 와서 항복을 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를 하고 김포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신관제도. 그래서 그 지역을 이 경주의 사신관이 어, 요 관할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긴 제도는 그 향내 자제를 뽑아서 볼모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긴 제도.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겠죠.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은 이 인물을 잡으면 되는데 최승로죠. 최승로이기 때문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던 걸 받았던 왕이 성종이겠죠. 그래서 고려 성종 때 그래서 유교적 통치 체계를 확립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종이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아, 그 최승로가 건의했던 것 중에 12목의 지방간을 좀 파견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광종이고 이거는 태종 왕건이죠. 그리고 이것도 광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제 같은 시기에 있던 왕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꼽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EBS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다르게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한항고의 기출로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교재
설명에서 이제 안 배웠었는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관원들이 지위가 낮지만 견제와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다는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신 시험 때 그때 이제 조금 어,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 보면 이제 탄핵을 하고 왕의 가시를 비판하고 서경권도 행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잘못된 명령을 되돌려 보내는 이런 것들, 공박권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었죠. 대간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4번은 이제 고려의 3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 미사고, 한항고 여러 차례 나오는 거고 선생님도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세력. 그래서 묘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묘청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답은 4번이죠. 그 칭제 건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고려를 황제라고 칭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칭제, 칭하다, 황제의 나라로.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사고하자 이런 뜻이고 불시잡변만 한번 요 기록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조선을 건국했던 이 정도전이 지었던 책인데 우리 부처를 부다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이라고 쓰는데 불시잡변이라는 뜻이 불시성을 가진 놈의 잡스러운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고려 시대가 불교 국가인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쓸 정도니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정도전이 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도전이 좀 추구했던 게 성리학을 추구했고 불교는 굉장히 어, 낮춰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사실 이제 불교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이성계하고 이제 불교를 놓고도 조금 다툼은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에 좀 전해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은 여기 보면 망이망소이가 등장하죠. 그래서 공주명학소라고 하는 곳에서 망이만소의 난임을 일으켰고 여기는 이제 김삼이하고 효심이 등장하죠. 김삼이, 효심의 난. 야, 그 둘의 난의 공통점은 2번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 때 이런 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는 이제 풍선고에서 출제된 문제이기도 한데, 가에는 서희가 들어갑니다. 서희. 그래서 이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문제는 이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다가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거란주가 직접 보병을 이끌고 왔다라고 해서 거란이 첫 번째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윤관이 보이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관 여진족의 침입 이 두 번째. 그리고 살레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처인성에서 김윤우 장군이 스님이 이제 활을 쏴서 살레타의 눈을 맞췄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몽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외적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보면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동행 중시성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영구라는 걸 보니까 원의 공주가 고려에 들어올 때 따라온 시종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시기가 원간섭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파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원간섭기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결혼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려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시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했는데 고려 초기로 봐야겠죠. 문벌규족이니까. 자, 그리고 망이망송이는 무신직권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변발과 호복이 지배충으로 유행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이 왕이 노국공주,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노국공주가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국공주와
개경을 떠나서 안동지방으로 피신할 때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서 건넜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게 했는데 이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비안건법은 누가 실시했죠? 광종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 기철 이런 세력들 숙청하고 신돈 기용했고 상성총관부 수복했고 이것들 전부 다 국민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은 이제 고려에 있던 전시과 제도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설명해 볼게요. 전시과 제도는 이제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필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개경으로 외우겠습니다. 역시 개경. 그래서 이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전전시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역시 개경으로 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토지가 나중에 가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나중에 가서는 현직 관료들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직전에는 전 현직이 직전 어, 토지를 줬고, 그 다음에는 인품과 전직과 현직 이렇게 다 줬다라고 합니다. 인품이 뭐냐면은 인품이 훌륭하면 땅을 더 줬다고 해요. 그리고 역분자는 이제 고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로자들 위주로 이렇게 토지를 배분했던 정책을 우리가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과 제도를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개경 이렇게 외우시고 이게 현직, 전현직, 인품, 전현직, 공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외워주시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 이 가는 이제 시정 전시가고 나가 개정 전시가 다가 경정 전시가입니다. 근데 요런 어떤 그 줄글로 이제 좀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 그냥 요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선생님 제시한 대로 외우고 이제 맞춰보면 이제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했다. 이게 맞죠? 시정 전시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관직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관직 아, 그 개정 전직과를 얘기하는 거죠. 전직과 현직, 관직을 중심으로 지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 같은 경우는 경전 전직과인데 현직 관료들을 지급했다. 그래서 맞고, 가나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전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은 이 수조권을 인정했다. 요거는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번은 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 우리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활구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입구가 굉장히 넓어서 활구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용된 화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은 이제 대충과 윤관이 있는데, 윤관도 문벌 귀족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의 특징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험전을 받아서 경제적 혜택을 누렸고, 위력 가문하고 중첩된 혼인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은 권문세족을 뜻하는 거고요. 리을은 신진사대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14번은 조선 건국의 주역을 물어보는 건데 정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호는 삼봉이다. 그리고 정도전이 이제 사실은 조선의 디자이너로 불리는데 도성의 축조 계획 이런 것들도 세웠고 여러 가지 이제 관직이나 이런 것들 키트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불시작변 이런 것들도 저술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한 왕 이건 태종 이방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정 태세 이렇게 외우게 되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왕이 있겠죠. 이 왕이 이제 정종인데 태종의 형입니다. 형. 그래서 형이어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바로 왕권을 가져가기에는 자기가 좀 민망하니까 이제 자기 왕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한 2, 3년 정도 집권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이제 그 중에서 살펴보면 답은 2번이겠죠. 이 호패 발급했다. 그래서 요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계의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왕은 세조겠죠. 그래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인데, 이 세조 같은 경우는 글 읽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세종이 있었죠. 이름은 거의 한 글자 차이, 한 의문 차이인데, 세종과 세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계 문신제 이런 건 정조가 했었고요. 현량과 이런 건 충종도 했었고, 뭐 1번, 3번은 조금 몰라도 되실 것 같고, 4번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조, 그리고 tan평비 이런 건 영종조 때 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은 자, 국왕이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거는 홍문관에서 하는 얘기고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이건 사헌부에서 하는 거고, 간언을 담당한다. 이건 사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이 서경권, 그러니까 관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이 답이다 봐주시면 되고, 18번은 이제 조선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답은 4번이죠. 그래서 향리가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좀 권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전으로 격화되고 좀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번은 답이 1번입니다. 광무개혁으로 폐지됐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광무개혁을 안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2, 3, 4, 5번을 봐야 되는데 문과급제자는 홍패를 받았고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시행했고 중광시라는 부정기 시험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속과 합격자에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번을 볼 텐데 자, 20번은 이제 군주의 학문은 한가지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비를 맞이해서 강론을 듣고 어진 사대부를 만나고 그 환관과 궁첩 이런 건 이제 좀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걸 시간 줄이고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을 열어라. 이 경연은 이제 홍문관이 주관을 했고 경연이라 하면 경전연회라고 했습니다. 경전연회. 그래서 경전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연을 읽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승정원이 하는 것은 왕명출납, 왕이 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맞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산군이 폭군이죠. 그래서 연산군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번은 무오사화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무갑기을 이렇게 외웠죠. 무갑기을. 그래서 무오사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문이라는 게 나오죠. 조의제문. 그래서 그 조문을 잘못 지어가지고 이제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인데 김종직의 그 부하인 김일손이 이제 화를 입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내용 가로 채우기 위해서도 조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22번은 기묘사는 이제 무갑기을에서 기묘한 일이라서 기묘사겠죠. 기묘사. 그래서 기묘사와 때는 이제 조광조가 이제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자 현량과 실시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훈구파들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샀겠죠. 훈구파 니네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교 같은 거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런 것도 되게 싫어했습니다. 조광조를 보니까 마치 이제 정도전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의 인물이 틀렸다. 조광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은 이제 을사사화입니다. 무각기 을에서 마지막 을인데 이 을에서 이제 등장한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윤원영, 윤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이름이 긴 윤원영이 소윤이고요. 그 윤임이 대윤입니다. 그래서 소윤이 이깁니다. 소윤. 그래서 뭐 이기는 건 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외척 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부식이 등장했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래서 김부식이 본기 28권, 그리고 지, 표, 열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교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 형식, 요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전체란 말이 어려워서 기전체, 아예 몰랑, 아몰랑 이렇게 하고 안 외우면 안 되고, 기전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옳지 않은 것인데, 요거는 이제, 요 보기에 나오는 승려는 의천입니다. 의천.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승려가 됐어요.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교단 통합 운동을 펼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찬이 했던 일부터 좀 살펴보면 화폐유통 이런 걸 되게 파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님인데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을 모아서 편찬하려고 했고 그리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간주한 교관겸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의천이고 3번은 이제 진울이죠. 수선사결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번은 이제 풍수지리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놨고, 이거에 관해서 옳은 설명은 다 니은이겠죠. 지방 호조의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고, 고려 전기 때 서경천도 운동, 그래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에 뒷받침이 됐던 게 이제 풍수지리설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27번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은 4번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를 해 주실게요. 그래서 그냥 청주 흥덕사의 스품속 활자로 간행되었다. 뭐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뭐 이 정도로 봐주고요. 자, 그리고 28번은 공양왕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려 마지막 왕인데 이제 조선 건국의 어떤 그 기틀을 닦기 위해서 이제 그 관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 첫 그 토지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고려의 전시과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리을은 고려 역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경기 지역에 한정했고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이런 토지들을 지급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9번이 이제 완전히 처음 봐서 조금 어려울 텐데 이거는 이제 세종 때 실시했던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도 그 해에 농사가 어 얼마나 이제 잘 됐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년, 그러니까 그 해 햇빛도 너무 좋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라고 하면 20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면 18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내리다가 그에 뭐 피도 너무 안 오고 가뭄이 들고 뭐 병충해도 심하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렇게 하한연으로 취급을 해서 사, 사두만 지급하게 하는 그래서 조세의 액수가 한 결당 최고 20도에서 이렇게 사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세종 때 했던 연분 구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은 이 서원을 얘기합니다. 소수 서원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국왕으로 편액,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지급받았고 서적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수와 별감 이런 건 유황소, 그리고 2번은 향교를 얘기하고요. 3번은 이제 고려 국자각, 그리고 4번은 향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1번을 보면 자, 이 그 보기를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여성이 어떤 그 지위가 낮지가 않죠. 고려시대 때는 이 남녀가 굉장히 평등했다라고 합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죠.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재산은 아들이 지내는 걸로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는 일이 널리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이 맞는 내용이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2번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대 완성된 게 딱 하나 있죠. 뭐다? 경국대전, 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전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33번은, 치국이가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조선 전기 때 있었던 이제 각 분야에서 전개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인데 이 이덕무 훈련교범이 무예도통지 이건 조선 후기 때 정조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 2, 4, 5번이 이제 조선 전기 때 이 출제됐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